의사, 변호사를 제치고 직업 만족도 1위라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보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 베스트 10. 직업 만족도 1위라고 버거빌치의 끝판왕,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의 장점과 단점 베스트 10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355개 직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반적 직무 만족도 영역에서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위는 아나운서 리포터, 3위는 실내 장식 디자이너. 우리가 예상할 때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은 판검사가 6위고 한의사가 7위 이렇게 되고 일반 의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직무 만족도 최하의 직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도 이제 노가다 옛날에 할 때 보면은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년, 20년 선배님들이 같이 이제 일하실 때 보면은 저한테 자랑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집에 소니 텔레비도 있고 이렇게 막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직무 만족도는 되게 낮지만 할만하다. 그래 자랑하려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직업이 뭐길래 의료인, 법조인은 모두 제끼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 중에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전망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를 했으니까 제가 뻥친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같이 말씀해 주실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현재 서울문화유산연구원에서 부원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박준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준범 선생님은 제가 모신 이유는 일단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이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직업들을 전부 다 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박물관, 국립박물관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박물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등 해갖고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큐레이터 생활을 또 하셨고 현재는 또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로서 또 현재 계속해서 이제 수십 년간 또 근무를 해오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이 아닐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모시게 됐고요. 저기 부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립박물관, 그다음에 대학박물관, 문화재 발굴 기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투회부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현직에 있는 그 발굴기관의 조사원으로서 오늘 우리 심지영 소장님과 함께 이 자리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전부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저는 저도 역시나 그 큐레이터를 여기저기서 했었죠. 그러니까 대학 박물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박물관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박물관 큐레이터 생활도 했는데 큐레이터 생활은 사실 그 박물관이나 전시 쪽에서는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저는 오래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주시청이라든가 고양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고 또 이제 제가 발굴조사기관 현재 지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박준범 선생님이 이끄시던 그런 조사기관에서 저도 같이 발굴조사 연구원으로 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큐레이터하고 문화재 보존원 둘 다를 이제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그 보통 보면은 이제 텍스트상에 보면은
뭐 저도 좋은 얘기들만 많이 써놓는데 실제로 이 직업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좋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늘 좀 솔직하게, 가급적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래서 박준범 원장님께도 부원장님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 하는 일인데 이 부분은 보면은 텍스트가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하고 소장품에 대한 관리와 연구를 주로 담당한다. 또한 문화재보존원은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귀중한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다. 국공립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학예사나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큐레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전시를 기획하는 일이며 이외에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사 및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을 수행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 근무 장소나 근무하는 곳의 전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 보통 새로운 전시 아이템을 찾아 그에 맞는 작품을 직접 섭외하기도 하고 전시장 진열과 관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비롯하여 전시 개막식 및 리셉션 준비 등 행정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전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문화재보존원은 역사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유형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리하며 복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손상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되살리며 관련된 기술을 연구한다. 복원에 사용될 재료를 개발하는 것도 문화재보존원의 역할 중 하나이다. 석굴암, 무령, 왕릉 등 국가 중요 문화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조사하여 장기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 보존 환경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문화재의 생물학적 손상 방지 및 이에 따른 손상 원인 규명을 통하여 적절한 방제 방안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약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중요한 사찰이나 유적 등 문화재 수리 및 보존 공사를 담당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도 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큐레이터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 보존원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자라든가 그 문화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처리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갖고 포함된 그런 직업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그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네, 비교적 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또 근데 약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큐레이터인데 큐레이터 뭐 문화재 보존원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학예사라는 직업이 있고, 그렇죠. 또 그와 더불어서 요즘 또 뭐 핫한 그 아이템으로 또 그 락키비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박물관, 도서관, 뭐 기록원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락키비움이라고 하면 또 아키비스트 뭐 그 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이게 박물관, 기록원도 박물관이고 뭐 해서 그 다 비슷한 일들을 한다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근무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읽어보면은 전시 같은 거를 설치하거나 이제 좀 업무가 좀 중요한 게 있을 때는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작가나 작품 섭외, 소장품 수집 등을 위해서 장기간 지방이나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재 보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 보존 처리하는 데서 이제 뭐 화공약품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다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문화재랑 전통 건축물 대상으로 뭐 조사 보수 수리 같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역시나 뭐 단기 출장도 있지만 장기 출장도 되게 많아서 이게 활동적인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적성하고 흥미하고 그다음에 직업하고 이것이 모두가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또 만족도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물관 하면은 전시를 많이 하니까 전시의 앞면에는 많은 그 유물들과 뭐 미술 작품들 뭐 이렇게 전시해서 화려해서 즐겁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기획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진열 작업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시 기획이나 일정이 딱 나오면은 주로 밤을 새고 또 시간 외에 또 그 근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은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관련해서 뭐 미술 작품이나 또 유물들도 대여하고 전시 주제에 맞는 것들을 또 그 진열하기 위해 전시하기 위해서는 또 유물이 있는 곳, 작품이 있는 곳, 자료가 있는 곳을 또 방문해서 또 출장도 해야 되고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나 이런 또 기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또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지만 적성하고 재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전시를 또 개관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결과로가 좋으면 또 흥미가 또 유발되고 재밌기 때문에 또 재미와 어려움이 이게 또 상존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문화재 보존원 중에서 그 문화재 보존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근무 환경이 이제 보시기에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그 보면은 뭐 TV나 방송, 언론 통해서 문화재 보존 처리해서 뭐 신라 뭐 무덤에서 나온 뭐 철갑들을 뭐 10년 동안 그 보존 처리해서 세상에 탁 내놨다. 뭐 깨진 도자기가 완전한 그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유물로 또 거듭 태어났다.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그 유물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좋은 조건의 보수를 받는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만 또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데가 보통 이렇게 박물관이나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좀 편의 장비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데서 만나니까 좀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박물관이나 이런 그 연구소에 근무하면은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양복 입고 하얀색 그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사람들을 응대하고 대접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작업실에 가서는 가운 입고 뭐 편한 복장으로 수염이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밤을 새서 아주 후쾌한 빨간 눈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아주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부원장님 근무하고 계시는 문화재 연구소 발굴조사나 지표조사, 시골조사 담당하시는 문화재 연구소의 근무 환경은 사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퇴근 후에 해야 될 작업이 많아서 밤을 새거나 또 보수는 실제로는 사실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서 그 일한 만큼 많이 받아가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구간에서는 그런 그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유동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뭐한 2, 3개월 늦게 받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열악한 환경의 기관이나 그런 그 연구소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어디 기관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옛날에 모 기관에 이제 원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있었던 거기서 근무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발굴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네네. 네, 숙식을 같이 하고. 근데 한겨울인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네. 그래가지고 목욕을 못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 가고. 물론 이게 막 20년도 넘은 얘기긴 한데.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한겨울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니까 네. 발굴조사에서 육체 노동하니까 그 힘들어가지고 막 어디 눕고 싶고 또 전날 저희가 그때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요즘엔 별로 안 마시죠. 네. 네.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은 없죠. 네, 옛날에는 술을 엄청 먹으셔가지고 피곤하니까 막 쉬는 시간만 되면 어디 눕고 싶고 하고 그랬는데 한겨울에 그 파란색 덮개 저희가 이제 가빠라고 부르는 예, 예, 예. 파란색 덮개 막 그거 덮고 막 야외에서 막 흙바닥에서 자고 막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만 나면은 꾸벅꾸벅 의자에 앉아서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근무하고 이제 밖에서 막 그 5시, 6시까지 노가다꾼처럼 이렇게 그 근무하고 들어와서 안에 와서 또 뭐 유물도 손질하고 정리하고 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막 보고서 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추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인데 이거 말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또 꼰대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때 뭐가 뭐 그때는 제가 되게 원장님 탓을 많이 했는데 좀 그립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거 이제 딱 맞는 사람은 네. 또 현장에 또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네. 그러니까 이 고고학, 뭐 발굴,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종사를 한다는 그 종사자로서 조사원이나 뭐 연구원이나 책임조사원이나 이런 역사를 파내서 발굴을 한다는 이 직업은 사실은 상당히 화려하고 남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런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또 흉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 좋아서 추억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추억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다만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예. 그 인간관계가 막 스트레스 받고 네. 막 험담하고 막 오락질하고 막 이런 게 지금 내 기억이 안 좋은 거지. 사실은 저는 고고학자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때 막 다니고 막 저는 이제 신석기 전공했으니까 그 지구상 최고의 재밌는 학문은 신석기라고 막 생각하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예,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굉장히 즐거웠다 그 시간이.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또 직업이 또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어차피 사실 그런 시간을 다 거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직업 만족도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1위지만은 그 2022년 포브스가 얘기하는 그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전공 10가지 안에 이 고고학이 1위라는 것도 그 아마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흉을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전공 1위로 간 것 같아요. 고고학자가 1위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사라져야 할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전공 1위지만 또 지금 나온 그 우리가 직업 만족도 1위가 또 큐레이터라고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역지사지고 또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결국 만족도는 높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그 당시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흉도 보고 욕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까지 잘 듣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실 지금 2번까지밖에 얘기했는데 이거 시작도 안 한 건데 지금 한 20분 됐어요. 이거 아마 오늘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2번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이거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근무 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 공무원을 5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틴 이유는 3번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 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학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 보면 이제 관련 학과들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부원장님 원장님 이제까지 뭐
그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면서 네. 느끼셨던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서 좀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기 이런 교육이나 이런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사실은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자격증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있고 그다음에 뭐 준학예사 제도도 있고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예사 자격증을 초기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증 제도가 아마 99년에 저기 법률로 이제 개정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이제 1급 학예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관련 학과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일정 그 자격 그러니까 석사 학위 이상이면 다 줬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준학예사 같은 경우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급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상급이 되려면 일정한 또 자격 그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이런 그 관련해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수업도 또 들어야 되고 또 뭐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도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와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거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곳은 또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또 시험을 보거나 학예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그 받아야 될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여의치가 않아서 스스로 혼자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가 약간 세분화시켜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미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근대 여러 가지 그 전에 근무하셨던 뭐 피어리스 박물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이런 학예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예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어리스 박물관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피어리스 박물관은 화장품 회사의 박물관이라서 사립박물관이라서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품과 관련된 유물들 중에는 도자기도 있고 또 그 화장품이 뭐 화장품과 화장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옛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제품과 관련된 것들은 또 화학과 관련 화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뭐 용기 제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에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화장사 박물관이라면은 뭐 문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학예사를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 미술이다 그러면 현대 미술과 관련된 전공자는 많지만 실제로 현대 미술을 들어가 보면은 현대 미술에도 예를 들어서 뭐 조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얘기한 뭐 추상화도 있고 뭐 전통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또 보존해야 되는 또 보존 처리하는 그런 학예사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적재적소에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교육받지 못하고 그냥 관련 대학의 뭐 박물관이나 뭐 그런 관련 학과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다 보면 실제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학예사나 이런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신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경력직 직원을 뽑으려는 성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더 많죠. 그래서 신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 역사학과나 사학과나 뭐 국사학과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대학에서 박물관학 또는 관련 뭐 저기 커리큘럼을 몇 개 배우고 그냥 박물관에 바로 뛰어들어서 사실은 박물관에서 그 배우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대학에서 박물관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저희 커리큘럼을 내세워서 그 관련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박물관에 취업을 하거나 뭐 입사를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거라서 실제로 실무에 적용돼서 그거를 바로 그 업무에 딱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되게 박물관에 입사해서도 2-3년 정도 지나야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
그다음에 박물관에 입사하면은 해야 될 일들을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면서 실무도 가리키고 이론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강의나 그런 실무 그 수업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생겼는데, 네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좀 크게 봐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네. 첫 번째 파트가 학교에서 학부 과정에 이수하고 석사 과정 이수하면서 네. 학업에 굉장히 충실하게 네. 학업에 집중해서 공부한 사람이 A군이고, 네.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네. 학교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박물관이나 그런 데서 경험을 쌓으면서 네. A에 비해서 학업 성적은 떨어질지라도 예. 거기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면 공부를 한 B군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어디 A군과 B군 중에서는 어디가 더 좋은데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은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네. 학교 수업을 잘 듣고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사실은 박물관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곳은 취업이 훨씬 빠릅니다. 빠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2, 3년 동안은 다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사해서 바로 써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B군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그 학교 공부를 좀 덜 했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이런 박물관 가서 실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박물관에 취업을 하면 바로 그 실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관장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B군의 사람을 뽑아서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같이 박물관 일들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공립박물관에서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B군 사람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A군, B군 나누면 A군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국공립박물관에 많이 이제 시험을 봐서 많이 합격돼 있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들어가면 일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B군의 사람들은 국공립박물관에 잘 못 가죠. 다만 이제 사립박물관에 가서 이제 그 현실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많은 급여를 못 받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악순환이 많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도 예. 나 되게 이 질문 잘했다 막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B군이겠지만은 사실상 그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좋은 공립기관이나 국립기관이나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B군보다는 A군 형식으로 스타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B군이 좋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국공립박물관에서 이제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의 허점이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사실은 실무에 약하고, 그다음에 실무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또 시험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규정들을 바꿔서 이제 시험을 봐야지만 실무 2, 3년 정도 뭐 석사학위를 받고 또는 박물관에서 2, 3년 정도의 그런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주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공무원 시험이 또 그런 형평성이나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극복을 못하죠.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시험 못했는데 그게 아마도 석사학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물관하고 그 일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립기관, 국립기관 이런 데서의 그 채용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사립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발굴조사기관이라던가 문화재 보존처리기관이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먼저 받으면은 취업하는데 좀 유리할까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갈립니다. 이제 민간 발굴 기관이나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이제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사기관, 문화재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고, 그 민간 사립박물관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그 문화관광부의 또는 자치단체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야지만 박물관의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의 그 학예사로 취업을 하려면은 결국은 박물관 미술관법에 의해서 박물관 그 정학예사 또는 준학예사를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학예사나 정학예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사립박물관은. 그리고 문화재를 조사하는 발굴기관의 경우에는 또 이건 또 틀린데, 그래서 대학에서 그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관련 고고학과나 고고미술학과나 고고인류학과나 또 사학과나 역사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학부를 다닐 때 발굴 그 기관에서의 그런 아르바이트나 그런 인턴의 그런 그 예를 들어서 그 훈련 기간을 가진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그 준조사원이나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아닌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발굴기관 가서 그 준조사원이나 그런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2-3년 동안 발굴 조사기관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발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고, 관련과나 관련 아닌 과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발굴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그 훈련을 받으면은, 조사를 하면은 이제 준조사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또 3년이나 5년 정도 또 그 발굴 현장에 있으면 또 조사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간들이 굉장히 오랜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발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사처럼 인턴이나 레지던트처럼 그런 발굴을 현장에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되는, 학예사가 되는 분들과 발굴 문화재 조사기관에서 들어가서 준조사원, 조사원이 되는 그런 길이 좀 약간 또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공공기관이나 국내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과를 나온 거를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발굴기관이나 민간기관 쪽에서는 네. 다른 과를 나와도 이쪽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취업이 가능하죠. 취업이 가능하고, 우리가 발굴 현장에서는 다 제로 베이스로 대학을 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준조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굴 관련 학과든 아니든 대학을 졸업하면 처음에 준조사원이 되기 위해서 3년 정도 발굴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3년 정도의 기간으로 기간이 채워지면 준조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 기능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하는 현장에 굉장히 감독을 해주고 감리를 해주는 그런 분인데, 이거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분이고, 네. 경력이 있다 그래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어려운, 네. 1년에 사실 몇 명 안 뽑으니까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야 이제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있죠. 사실 제 주변에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문화재 그 수리보수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보다는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붙으셨어요. 예. 많이 붙으셔가지고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리기능자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건축물을 보수라던가 이런 걸 직접 다루는 복수라던가 석수라던가,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자라던가 이런 기능자라던가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예. 이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공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굉장히 현장에서 직접 경험이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 시험이 수리 기능자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따야 되는 분야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두 자격증, 이 두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리기술자랑 수리기능자는 학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예, 학력과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발굴 기관 같은 경우는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있어요. 네, 거기에 조사 요원별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리 기술 자격처럼 국가에서 관장하는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니라 네, 이것은 그냥 법률에 의한 시행 규칙에 따른 그 자격 기준이고 이거는 국가 자격 기준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네, 발굴 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상 그 발굴 조사 기관의 자격 기준 같은 경우는 보조원, 준조사원, 조사원, 책임조사원, 조사단장 이런 식으로 자격 기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보조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3년 이상 그 발굴 조사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갖추면 보조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전문학사는 뭐 1년 이상, 문화재 관련 학과는 학사 이상이면 그냥 보조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원 3년 이상을 하면 보조원으로 이제 그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그 실무 경력을 갖추면 준조사원이 될 수 있고 보존각 같은 경우도 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 3년 이상 그 보존 처리 실무 경력을 갖추면 보존과학은 연구원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문화재 수리 기능자, 보존 처리공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보존과학 연구원이 될 수 있는데 참고로 보존과학의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 매장 문화재 전문 기관을 만들 때 반드시 한 명 이상 그 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존과학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중요한 그 멤버로 그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수리 기능자라던가 발굴조사 연구 인력이라던가 보존 처리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보존과학 같은 경우는 네. 문화재 수리 기능자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존 처리 보존 처리에는 예를 들어 뭐 토기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도 이제 관련해서 그런 뭐 토기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뭐 생화라든지 뭐 이런 그 자격증 그 기능자가 자격증이 있으면 그 문화재 매장 문화재 그 발굴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존 처리 그 연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나누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그럼 4번으로 넘어가면 네. 4번이 보니까 이게 입직하고 경력 개발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3번에서 굉장히 이거와 연관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그 예전에 보면은 네. 뭐 국립기관들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아르바이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보조원 갔다가 연구원 갔다가 나중에 정규직 뭐 특채 시험이 있으면은 특기 시험 봐가지고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고 예. 그다음에 막 학예관 진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뭐 없어지고 거기서 뭐 그 학연 지연 현황 같은 게 있다고 막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필기 시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네. 1단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예전하고 좀 틀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면접을 통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기관에서 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뭐 근데 면접에 가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공정성을 또 기하기 위해서 관련 네트워크를 다 파괴한 상태에서 그 학예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그 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기존보다는 많이 공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아름아름 족보를 통해서 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트워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갑자기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에 그 파주시청에서 근무할 때 네. 지자체 학예사 들어간 지 한 5개월인가 예. 됐는데, 제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프라이버시에 네. 침해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떤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 전문위원으로 오신 선생님이 네. 저한테 학예사 생활 재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발굴조사 연구원으로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예. 네, 그분이 뭐 시청에 있는 거 재밌냐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적성에도 안 맞고 이거 행정 한 1년 정도 배우고 다시 현장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졌겠지만 저한테 그게 확 박힌 말이 뭐냐면은, 예. 그러지 말고 네. 5년만 해라. 예. 그러지 말고 5년만 문화재 행정을 배우면 예. 그 다음부터는 그 문화유산 관리나 보존에 대한 그 꿈을 예. 훨씬 더 넓게 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김 선생이 문화재 발굴조사나 고고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너무 거기 매여 있지 말고 더 큰 꿈을 위해서 행정을 한 5년만 배워라, 힘들더라도. 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은 그냥 알았죠? 하고 갔어요. 예. 그리고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야.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심장이 박힌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 5년만 버티자 그러면. 5년만 버티고 나는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갖고 제가 정확하게 5년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마음가짐이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일을 되게 많이 버렸죠. 네네. 네, 시청에 있을 때도 그때 뭐 원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그 감사팀에서 감사도 많이 받고, 예. 사실 제가 실수한 건 있는데 정말 10원 한 푼 받은 게 없었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도 감사팀에서 맨날 연락 오는 거, 일을 많이 하니까. 예. 근데 그런 경험이 나중에 되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좀 그거를 우리 일을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이렇게 갖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장님 좀 더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 결국은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실무가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일의 절차를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중요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보면은 규정이나 법이기 때문에 치러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박물관의 큐레이터나 연구원이 되면 유물도 잘 정리하고, 유물도 잘 진열하고, 자료도 잘 보관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문서, 공문서를 또 작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서 또 결제도 받는 그런 행위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 실무는 항상 같이 내 옆에 둬야 된 친구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이제 사실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게 되리라고는 사실 저는 예. 발굴조사 할 때는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까, 예. 이제 막상 이제 저희가 그 면접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명 중에 아마 1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선발이 됐을 거예요. 파주시청에 있을 때. 선발이 됐는데, 선발되고 내가 이제 진짜 공무원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넥타이 매고 임명장 딱 받고 출근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 간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정도 아주 행복하고, 사실 그 다음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잖아요. 일 다 배워야 되고, 윗사람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꾸사리 주기 시작하고, 이제 막 혼나면서 일 배우고, 막 이제 잘하네 못하네 막 평가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 이제 닥쳐 오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랄까 행복감? 실제로 그 직업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가갖고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게 그 직업이라는 거는 가서 현장에서 진짜 부딪혀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직업을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3부는 3장과 4장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4부에서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의 적성 및 흥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재미로 간 학과에서 평생 직업을 찾은 사람들. 4부를 시작합니다. 4부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에 적합한 적성 및 흥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면은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의 적성 및 흥미 이 부분인데 예. 사실 저희가 앞부분에서 뭐 얘기는 많이 나눴어요. 예. 나눴는데 원장님 여기서 조금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네. 결국은 적성하고 흥미, 직업하고 취미 이것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큐레이터나 문화재 보존원인 것 같아요. 역사를 보존하고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전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일이라면 일단은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그 흥미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런 것들 재미와 어려움이 동시에 아주 극한 상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마 박물관의 또 기록원에 우리 문화재 조사하는 큐레이터 문화재 연구원 또는 문화재 보존의 그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디테일해야 되고 또 세밀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세밀하고 디테일하다 보면 또 큰 숲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전시하고 그 정리하는 것들 중에서 이것을 또 보러 오는 관람객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드러내야 되고 또 나를 또 절제해야 되는 게 또 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와 어려움이 극과 극으로 존재하는 직업이 바로 박물관의 큐레이터 문화재 보존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님은 네. 지금 대학 졸업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지금 이거를 유지를 해오셨는데 이 직업을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하셨고 네. 또 수십 년 동안 다른 분야 안 하시고 네네. 왜 이걸 어떤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왜 계속 이걸 하시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원장님은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역사, 고고학, 미술사 이게 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구분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사가 고고학이고 고고학이 인류학이고 인류학이 사회학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박물관에 와서 또 전시하는 게 또 크리에이터가 또 고고학이고 뭐 하여튼 다 모든 게 다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다 동일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이게 다 각각의 그 학문의 성격이 다 틀리고 그렇지만 또 협업해야 된다는 것을 느낀 게 알게 된 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고요. 그리고 이 발굴을 하고 고고학을 공부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거든요. 방송국에서 뭐 신라 천년 고분을 발굴했다 하면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붓으로 유물들을 이렇게 긁어내고 또 이런 그 줄 친 곳에 또 이렇게 그 측량하고 또 실측하고 이런 모습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봤기 때문에 저런 역사를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뭐 책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야외에서 이런 야외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구나.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들은 고등학교인데 그러한 꿈이 취업 직장이 되고 나의 직업이 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렸을 때 또 가졌던 꿈을 내가 직업으로서 좀 이뤄내 보겠다는 또 나에 대한 약속을 또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또 흥미롭고 또 그것을 스스로 신뢰하고 또 그것을 이걸 직업으로 내가 꼭 간직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 저와의 약속 이것 때문에 꾸준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화재 관련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적은 없으셨어요? 예,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고학
발굴, 매장 문화재, 박물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일들을 꼭 반드시 꼭 해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계신데 예.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이제 결국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뭐 이거와 관련돼서 뭐 죄를 짓거나 뭐 네. 사고를 쳤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네. 그리고 나에게 계속 이런 그 문화재 조사를 하고 문화재와 관련된 뭐 자문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계속해서 연관돼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라고 하는 매장 문화재 조사라든지 문화재와 관련된 일들을 한다는 것은 또 나에게는 또 내가 이때까지 20년, 30년 공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든 벌지 않던 문화재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일에 내가 계속 봉사하고 또 내가 이거와 관련된 민원들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가서 얘기해주고 또 자문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 뭐 소명 의식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 다 들으셨죠? 지금 이 분야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장님 수입도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직업들에 비해서 네,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또 연구원에서 네. 그만큼 또 제가 일한 만큼 또 네. 나쁘지 않게. 보장해주고 있고 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또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네. 제가 또 회사를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 네. 또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침 또 홍보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전혀 이쪽에 관심이 없고 공부 쪽에 흥미는 없었는데 세계사 쪽은 정말 좋아했어요. 예. 그 만화 세계사를 네. 옛날에 그 개몽사에서 나온 맞아요. 20권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달달달 외웠어요.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 이원복 교수가 쓴 네. 뭐 일본 책을 베꼈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제 그거 저희 때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학부로 들어가가지고 사과 이런 거는 없다가 예. 제가 이제 좋아하던 여학생한테 차여가지고 군대 일찍 갔거든요. 예.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복학을 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무슨 과를 골라야 되나 하다가 근데 마땅히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사학과니까 예. 사학과를 가자 해서 사학과를 가서 막상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취업하고 연관은 그때 당시에도 취업하려면 사학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저희 때도 그랬어요. 예, 근데 막상 가보니까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적성에 맞았던 거죠. 네. 그래갖고 너무 재밌게 하다가 대학교 3학년 정도쯤에 그 박물관에서 학교 내에 있는 박물관에서 네. 뭐 대학생 다니는 걸 조교라 그러나요? 조교가 아닌데 뭐라고 하지? 실습생 같이 네. 좀 알바비를 준다 그래가지고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발굴 조사를 경험을 하게 됐고, 실습생. 예. 그다음에 거기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대학원에 전액장학금 네. 그거를 줄 테니까 들어와서 고고학을 전공해라. 예. 그러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간 거고요. 네. 그래서 학부 때 역사 전공하고 대학원 때 고고학 전공하고 들어갔다가 네. 고고학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발굴조사기관에서 나오면서 네. 그 공공기관의 파주시청하고 고양시청에 다닌 거잖아요. 예. 거기 다니면서 거기 업무 중에서는 고고학 업무가 별로 없고 이제 건축문화재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행정. 거기에 또 재미를 느껴가지고 박사는 이제 전통 건축으로 가가지고 네. 또 이제 공부하고 그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세계유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예. 그걸 다 포함을 하니까 네. 관심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네. 저한테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원장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본다면은 네. 내가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저는 다른 거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원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것저것 막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얼마 전에 뭐 그 복합문화공간도 하다가 이제 막 팔아먹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뭐 문화재 활용 사업과 연관해서도 많이 하고 이제 하기도 했지만은 예. 변하지 않는 건 그건 같아요. 제가 뭐 워낙에 그 문화재 덕후다 보니까 예. 다른 어디 가는 것보다 문화재 가는 거 좋아하고 문화재와 관련된 책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내가 뭐 혹시나 순댓국집을 하더라도 난 아마도 답사를 다니고 있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지금 그런 것과 지금 내 직업이 좀 덕업일치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40대 중반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봐서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인류 연관시키는 굉장히 행운아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이제 주변에 뭐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또 재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이런과 연관된 일들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저도 또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리면은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죠. 예, 또 돈을 벌 때는 또 많이 벌기도 했었고 못 벌 때는 네. 또 적자도 보고 했지만은, 예. 네, 그런 말씀을 우리 청취자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적성하고 흥미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예. 사실은 적성이 되게 중요한 그 직장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분야는 특히 예. 안 그러면은 성과도 잘 안 나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적성도 맞고, 그다음에 내가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또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 일은 전문성이 없으면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여행자일 뿐이고, 그다음에 그냥 그 박물관을 겉도는 그런 관람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는 거에 재미와 그다음에 전문성이 더 덧붙여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 철갑을 두른 그 장수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수가 전쟁에 이기려면은 그 무기를 잘 쓰고 또 자기가 또 그 리더로서의 또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더로서의 힘은 바로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5부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의 고용 전망부터 살펴볼게요. 나라가 망해도 박물관은 살아남을까? 5부가 시작되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이제 그 고용 전망과 관련된 건데 예. 이 고용 전망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좋다고도 안 했지만은 네. 나쁘지도 않다라는 예. 얘기가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산업으로 네.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많이 네. 적혀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일단은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학예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 그 고용 전망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있고 하지만 네. 사실은 불황을 가장 잘 타지 않는 게 박물관 그 사업이고 큐레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불황이라도 병원에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박물관도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재는 해마다 그 발굴 건수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문화재 보존이 해야 될 문화재 뭐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개인의 자산이 아닌 국가가 국민들이 공유하고 같이 그 공공으로 소유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 이것을 또 그 교육하는 인원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로 직업으로서의 큐레이터는 저는 그 아주 그 향후에 아주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와 전문성이 갖춰진 준비된 인원이라면 저는 그 고용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네. 원장님께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전에 학예사 할 때 이제 10년 넘었죠. 10년 넘은 그때쯤에 일본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당시에 이제 국립 동경박물관 쪽하고 뭐 규시박물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뭐 가나자와 현립박물관 이런 데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근데 그런 다니면서 이제 학예원들 이렇게 만나고 거기 상황 같은 거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그 학예원들을 더 이상 신규 고용을 하지도 않고 네. 예, 정체를 시켜놓고 나가시는 분들은 다 퇴직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시직으로 교체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박물관 시설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이제 유지 관리를 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거를 민간에다 분양하는 형식으로 뭐 운영을 한다던가 임대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네. 이 분야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분야가 되게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아,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반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일본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박물관이나 뭐 고고학 분야에서 모든 것이 다 앞서 있는 일본이지만 네. 그 일본과 같이 경제 구조나 불황을 통해서 이런 그 박물관의 공공시설들을 민간에 뭐 위탁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식이 이것은 국가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공동의 재산으로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공공 자산을 포기해서 관리나 운영을 포기해서 민간에게 확 넘겨서 민간 보고 위탁하라고 당장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불황일 때 뭐 재건을 하거나 뭐 건설을 해서 경기를 막 부양하듯이 마찬가지로 문화 자원도 결국은 그것이 최근의 인식은 그것이 그 경제적 그 가치의 그 부가 가치가 높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의 문화유산을 당장에 그 경기가 어렵고 그 불안하다고 해서 민간 위탁으로 돌려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문화와 관련된 그 문화 자산이고 국가 유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는 그 정책 안에 문화 자산이나 문화 자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저는 더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문화는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가 앞으로 블루오션이고 전망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정책이나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운영, 그 경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이것들을 더 지키고 또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책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 더 뭔가 혁신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방안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그 앞으로 전망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거를 보시고 들으시는 시청자분들하고 청취자분들이 이게 본인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원장님과 제가 이제 각자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7번을 제가 이제 급격하게 추가를 했는데 보람차거나 뿌듯하거나 뭐 기쁠 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뭐 역시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또 우리는 발굴하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는 일원이다 해서 아주 이 일에 보람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역사책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 당시에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1960년대 강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사천 구평리 조개더미 유적을 발굴한 게 있는데 네네. 88년 88년에 와서 발굴한 지 20-30년 지나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한 달 동안 물체질을 해서 뼈바늘 2cm 되는 뼈바늘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뼈바늘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을 지을 때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라는 그런 그 사실들을 실물을 통해서 실물을 발견해내므로 해서 이 당시에 뼈바늘이 있어서 그 실로 옷을 기어 입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들은 역사를 새롭게 찾아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에 아주 큰 보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는 광화문 광장 그 경복궁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사이에 육조거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육조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저는 거기에 길을 막아놓고 발굴을 해서 육조거리를 찾아서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육조거리에 그가 실물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들을 실물을 찾아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현재 광화문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월대 복원하는데 육조거리를 찾아내는데 뭐 일익을 담당했다. 이게 사실은 뿌듯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아무도 누가 발굴하고 누가 찾아냈다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저 혼자 이 즐거움을 내가 찾는데 일익을 담당했어, 이거 내가 찾았어라고 혼자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 낚시로 따지면 이게 그 고기 잡을 때 손맛 이런 것들 월척을 엮을 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역사를 공부하고 큐레이터가 되고 대장문화재를 조사하는 조사원으로서의 즐거움, 혼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적이 이제 기억이 나시는군요. 네. 뭐 굉장히 수십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걸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걸 여쭤본 다음에 나는 뭐가 있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자랑하려고 맘먹으면 엄청 오랫동안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죠. 지금 다 하긴 어렵고 원장님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잡아갖고 한번 자랑하는 시간으로 다음에 서로 했던 거를 자랑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죠. 예. 오늘은 한 가지만 제일 보람찼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양시청에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가 개발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금자리 주택, 삼성 보금자리 주택 지구랑 지축신도시 같은 데가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보니까 이게 막 집들을 막 철거하고 있고 막 버려지고 있는 거죠. 민묘들도 막 파헤쳐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마침 그 시에서 무슨 공고가 내려왔어요.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 좀 이렇게 쓸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근데 공무원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다 월급 주고 하려면 다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약 제가 20명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지. 근데 너 그거 받아서 20명 월급 다 집행해주고 그 사람들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데 저는 뭐 그때 뭐 그런 겁이 없었으니까 20명을 받아가지고 고양시 당시에 그 지표조사해서 유물이 출토될 만한 데 중에서 삼성 지역하고 지축 지역에 있는 게 유물산부지가 한 1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분들한테 가서 눈에 이거 여기 왜 있지 싶은 거 다 주소라 그랬어요. 봉투를 주었고 일렬로 서가지고 쫙 가서 주소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씩 주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골라가지고 막 사금팔이도 골라내고 뭐 이제 막 그래가지고 유물을 이제 수습을 한 거죠. 근데 유물이 그게 나중에 세 보니까 10,000점 정도 된 거죠. 그 유물이 셌으니까 내가 또 이제 시장님한테 기한을 한 거죠. 유물이 이렇게 모였다. 이거 버릴 수 없다. 그 저기 뭐 사실 유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아무튼 지역의 흔적이 나왔으니까 그 지역의 흔적을 가지고 어디 저장을 해야 되겠다. 수장고를 달아. 그러니까 사실 수장고가 어딨냐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저 어울림누리
고양시 어울림누리 지하 주차장 3층이 있는데 예. 3층에다가 수장고를 만들어놓는 게 돈을 내라. 그래갖고 이제 시장한테 건의를 드렸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항문화 습기도 놓고 뭐 이렇게 판때기 같은 것도 놔가지고 전시를 임시로 하게 해가지고 예. 고양시 유물 전시관 가칭으로 해가지고 예. 그걸 이제 저 혼자 만든 거예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고 그걸 만들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화가 또 와가지고 예. 우리 동네에 뭐 상여가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좀 상여집이 무너졌다. 네. 네가 좀 가져가라. 네가 하게 사라며.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받은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어르신들 20분 정도 계셨으니까 예. 그분들하고 가가지고 다 수습해가지고 예. 와서 맞춰보니까 2세트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복원해놓고 감정 받으니까 한 1억 5천 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그 다음에 그런 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또 기증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유물을 모아놔가지고 그거 갖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당시에 꽃박람회 네. 꽃박람회가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뭐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고향 600년 전시관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꽃박람회 전시장에 만들어서 전시장을 하다가 그게 지금 고향 600년 전시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그 중요 유물만 가져갔고 나머지 그 지역에서 수습한 향토 유물은 이제 지금 뭐 그 아마 창고에 있을 테지만은 예. 저는 그거를 모아서 보람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지자체들에서 박물관을 만드는데 그 지역에서 나온 출토 유물을 가지고 거기서 컨텐츠를 찾아서 예. 그걸로 박물관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맨날 박물관을 만든다고 해놓고 건물 지은 다음에 유물을 다 사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필요한 유물은 나중에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일단은 최대한 지역에 있는 지역의 향기가 남아있는 유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 가다가 이제 왜냐면은 그 지역 전문 박물관이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해가지고 네. 그 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정리하고 또 무슨 당시에 대학생 근로자 예. 그런 것도 뭐 시에서 또 뭐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통문화대학교 나온 친구가 또 한 명 지원을 해가지고 네네. 그 친구랑 이제 박물관 뭐 도록이라고 그래야 도록이라고 하기엔 좀 뻘쭘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예. 유물 목록도 유물 대장도 정리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참 잘했다. 네. 아 그리고 그거 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그때 내가 했던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앞으로도 되게 그러니까 뜻있는 일에 한번 당시엔 힘들어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네네. 예,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때가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되게 자랑도 많이 하고 네네. 아 막 그랬었어요, 그죠? 네, 결국은 박물관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의 완성이 뭐 1, 2년, 10년, 20년 교육하고 가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성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뭐 교육시키기도 하고 뭐 구입해주기도 하고 옷도 사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야지만 하나의 사람이 성인으로 태어나듯이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박물관은 뭐 3년, 4년 뭐 지금처럼 뭐 예산 뭐 타당성 조사도 하고 뭐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만 그게 다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그것을 준비하고 필요성을 같이 지역 주민들이 또 그것을 또 인식하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들 자료들을 또 수집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해야지만 하나의 지역 박물관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신준영 소장님 통해서도 또 잘 확인되고 또 그 산 증인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5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6부부터는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